여름철에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어떤 안전사고가 이제 이 물놀이 중에 안전사고인데 이런 익수사고, 물에 빠지는 사고 같은 경우는 1년 전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이 됩니다. 네. 안전수칙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아주 많이 있고요. 또 안전수칙을 알고 있어도 저희가 이제 당황하기 때문에 그 당황하는 순간에는 안전수칙을 별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 구명조끼를 잘 착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 착용을 할 때 체중이라든지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사실은 잘 본인이 물에 뜰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성능을 가져야 되는데요.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문교의 변화, 속사정이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이고요. 오늘도 속사정을 위해 각기 같은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속사정에 처음으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365일 뜨거운 땀을 흘리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 119 특수구조단 김구태 소방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방관 정보까지 갖춰 입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산과 바다 그리고 계곡을 찾아 떠나는 8월, 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여름은 즐거운 물놀이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맞은 가정에서는 그래서 걱정거리도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비법,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모래톱과 푸른 바다. 수상보트는 힘차게 바다를 가로지르고 피서객들은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야외 수영장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로 만원입니다. 아찔한 미끄럼틀에 즐거운 비명이 터져 나오고 쏟아지는 물줄기로 뜨거운 더위 사냥 시작되는데요. 물놀이의 계절 여름.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자연재해, 물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명사고들까지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계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됐어요. 이제 뭐 집집마다 뭐 휴가 계획들 세우시고 뭐 미리 세우신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너무 몰리는 여름철 피해서 가자는 분들도 있긴 한데 우리 이나 씨처럼 이제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방학에 맞추느라고 이 여름철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데 휴가 어떻게 계획 있으시죠?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맞추기 싫은데 사람 제일 많을 때거든요. 일단 방학 때 가려고 하고요. 한국 휴가 짧아서 그냥 국내로 네, 옆도시로 요즘은 뭐 풀빌라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또 물놀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갈까 해요. 근데 한국은 더운데 네. 러시아에서 오셨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는 입장이니까 네. 러시아에도 여름휴가 있어요. 거기는 그냥 계속 시원하지 않아요? 아니요. 러시아도 사실은 뭐 일단 러시아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역별로 이제 날씨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30도? 30도 넘게 올라가요. 지역 상관없이. 단 장마 없고 네. 습기가 별로 없어서 견딜만하다 보다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습기도 있어가지고 힘든데 러시아 여름은 덥지만 습기 없고 좀 마르고 그래서 물놀이만 하면은 괜찮아요. 네. 근데 아까 한국 휴가 굉장히 짧다 그러셨잖아요. 짧아요. 여기 러시아에서는 그럼 얼마나 길게 쓰셨어요? 러시아는 보통 여름 휴가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병가도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휴가로만 따지면은 30일, 1년에. 30일? 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눠요. 2주는
뭐 여름에 가고 그 다음에 겨울에 또 춥잖아요. 겨울에 춥기 때문에 겨울에 이주는 따뜻한 나라 갔다 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니면은 좀 길게 쉬고 싶다. 3주 정도? 네, 일주일은 또 따로 가고 네. 저 이번에 제가 같이 일하는 대리점은 그냥 한 달 휴가 냈더라고요. 일이 안 돼요. 네. 아, 신회장님 네. 2주, 3주 휴가 꿈 같은 얘기네요. 너무 부러운데요. 네, 정말 부럽네요. 예. 우리는 뭐 길어봐야 뭐 3일, 좀 더 길다면 이제 한 주간 5일 휴가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사실 3주간씩이나 맞는다면 엄마들은 얼마나 또 그동안에 편안하고 좋을까 싶고 또 엄마 품을 떠난 아이들 또한 얼마나 또 자유로울까요? 집을 떠나서 제대로 된 체험도 할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사실 이제 부러운 건 부러운 건데 바빠지실 분들도 생길 것 같아요. 우리 김구태 소방관님 같으신 분들은 이게 아이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오고 또 어른들도 많이 이렇게 야외 활동 많이 하고 폭염도 있고 이런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방관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안전은 늘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여름철에도 마찬가지로 여름철 관련된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특히 여름철에는 뭐 물놀이 많이 가시니까 물놀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그다음에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안전사고, 뭐 또 우리가 뭐 폭염, 날씨가 요즘 많이 덥잖아요. 우리나라 많이 더워졌는데 폭염과 관련된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그 소방청에서 발간한 통계 연보에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구조 현장에 출동한 건수가 총 66만여 건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순환사고 관련이 한 7,600여 건 정도, 그리고 자연재해 관련이 한 12,000여 건 정도. 근데 이러한 안전사고 출동들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여름에 특히 더 많은 겁니다. 예. 그래도 한 5년 정도 통계를 봐도 매년 7,000건 이상 정도는 순환사고 관련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저 소방관님들은 화재 신고, 화재 사고로만 바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름에도 정말 바쁘시네요. 근데 교수님, 이 여름철의 안전사고는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물놀이죠. 예, 그렇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름철에도 사실은 다양한 재난들이 다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또 말씀하신 대로 화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여름철에는 화재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여름이 오히려 가을보다 훨씬 화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름이라고 해서 화재에 대해서 좀 방심하거나 이럴 수 없거든요. 화재뿐만 아니라 뭐 태풍이라든지 침수라든지 다양한 재난들, 또 폭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양한 재난에 지금 현재 소방들은 대부분 다 대응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도 불이 안 나기 때문에 한가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이제 오산이시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름철에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어떤 안전사고가 이제 이 물놀이 중에 안전사고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물에 빠지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익수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익수사고, 물에 빠지는 사고 같은 경우는 1년 전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이 됩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물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9세 이하의 어린이라든지 70세 이상의 노령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물놀이를 실내에서 하는 물놀이, 또 실외에서 하는 야외 활동 중에 물놀이 이렇게 나눈다면 실외에서 하는 강이라든지 산, 또 계곡에서 이런 부분들, 바다에서 이런 물놀이를 하다가 이런 이제 그 익수사고가 발생하는 비율들이 훨씬 높기 때문에요. 오히려 실외, 야외 활동에서의 이런 물놀이 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놀이 안전사고도 그러니까 장소, 뭐 실내냐 실외냐 크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지만 또 실외에서도 뭐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유형들이 조금씩 나뉘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야외라고 한다면 이제 계곡 혹은 강, 바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다 물에 빠지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공통적인 부분이라면 이 실외에 이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안전 시설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자연적인 이런 이제 이 시설들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이제 시설들이 좀 부족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안전 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배치가 되지 못해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수상 레포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바나나 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는 이런 놀이기구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나거나 일단 보트가 전복이 된다거나 충돌을 한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물놀이를 하던 이런 보트에 충돌을 해서 사망하는 사고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하시는 분들하고 실제로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하나의 바다 같은 공간에서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실제로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계곡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굉장히 많이 빠져 이런 위험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물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심을 사실 잘 정확히 우리가 계곡 같은 데 갔을 때 수심을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깊은 곳에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또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는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그 지역에 물놀이를 하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곡 같은 경우는 바닥의 깊이라든지 물속 안에 있는 지형지물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물에 시원하게 첨벙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다이빙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이럴 경우에 실제로 물 바닥에 있는 바위라든지 이런 데 부딪혀서 심지어는 전신 마비에 큰 부상을 당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형지물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 또 수심에 대한 정보, 또 물살의 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보 같은 것들은 사전에 좀 잘 파악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방관님은 실제로 이제 계곡의 경험도 있으시다면서요? 아, 예. 교수님 말씀처럼 계곡이 제일 위험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서 저희도 이제 계곡 구조 훈련을 다녀왔는데 깊은 물이 아니고 수심은 되게 얕지만 급류에 직접 저희가 이제 휩쓸리는 걸 훈련을 해보니까 저희 대원들도 이렇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급류는 계곡에서 나오는 급류는 수심이 무릎 정도만 와도 거의 사람이 의지대로 이렇게 걸어서 움직일 수는 없고요. 중심 잃고 넘어지게 되면은 바닥에 돌이 엄청 많고 그래서 그 부딪힌 팔, 다리, 엉덩이에 부딪히는 그런 사고도 많고 계곡물에 휩쓰이면 일단 상당히 멀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계곡물은 늘 조심하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소방관님 굉장히 체격도 다부지신데 이런 소방관분들께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라면 일반 시민들은 안전에 특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곡 얘기를 했으니까 바다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대기하면서 이나 씨에게 수영 잘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네. 러시아에서 다 이렇게 다 해요.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러면 이렇게 바다나 이런 데서 물놀이 하시다가 좀 아찔했던 경험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 사고 난 거는 다행히 없었는데 근데 러시아는 수영 교육하는 거 아니고 바다에 보통 여름 휴가만 되면 물놀이 하거든요. 근데 물놀이는 보통 강가보다 바다에 가려고 하거든요. 바다에 가서 뭐 2주 동안 캠프처럼 텐트를 해가지고 야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활을 즐겨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영을 배우다 보니 바다 이렇게 파도라든가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가지고 무섭지도 않고 잘 그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기는 되는데 저는 그래도 제일 무섭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 어렸을 때 일본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살았을 때 이제 바다로 엄마 아빠랑 놀러 갔었는데 거기는 특징이 뭐였냐면 바다에 들어가면은 물이 무릎까지 안 올라가는데 파도가 넘쳐요. 어른 키 높이보다 더 이렇게 넘쳐가지고 그거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재미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근데 파도가 힘이 너무 세서 저를 긁고 갈까봐 바다가 힘을 탁 주고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서 있으면은 파도가 오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떠요 같이. 저도 떠야 되는데 힘으로 혹시라도 잘 못할까봐 저를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두 분이. 오직 멀리 가지 말라고. 근데 저는 이제 엄마 아빠 눌리지 말고 나도 같이 떠야 돼 말하려고 하면 또 파도가 오고 엄마 아빠가 되게 재밌게 노셨는데 저는 그 10분 정도 놀았거든요. 10분 공포였어요. 그 후로는 파도만 보면 만약에 파도가 높으면 아직까지 안 들어가요. 아니, 그거는 이나 씨가 잘못 생각하신 게 부모님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죠. 근데 같이 뜨면서 해야 되는데 아래로 이렇게 눌린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나 씨 말씀하신 것처럼 무섭죠. 수심은 낮아 보이지만 이게 파도가 높이 있고 그러면 의외로 쉽게 끌려가기도 하고 우리 교수님 그 가끔 뉴스에 파도에 휩쓸려 갔다는 얘기하면서 이항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심은 낮아서 안 방심하다가 큰 사고가 이어진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도 보도에도 많이 되는 것처럼 이한류 때문에 휩쓸려가서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사례들이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파도가 바다 쪽에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해안 쪽으로 이렇게 파도가 이제 밀려오는데요. 이한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이 해안가 쪽에서 거꾸로 바닥 쪽으로 이렇게 이제 휩쓸려다 그러면서 쓸고 끌고 들어가는 형태의 어떤 이런 이제 파도 형태를 이한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해안가라서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방심을 하고 있지만 파도에 휩쓸리면서 파도에 오히려 쓸려 들어가면서 오히려 해안가 바다 깊은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파도도 강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한류에 휩쓸리게 되면 당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물속에서 당황을 하게 되면 수영도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고 또 물도 막 먹게 되면서 본인이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위험한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한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를 뭐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미리 이한류가 온다 뭐 이렇게 좀 알려주는 그런 예측 시스템은 없어요? 아니에요. 최근에는 이런 이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해수욕장에서도 이런 예측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 경계, 주의, 안전 이렇게 해가지고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해수욕장에 갔을 때 대부분 이제 이한류가 발생하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가셨을 때는 이런 이한류에 대한 발생하는 부분들 또 대처 요령 이런 것들도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대부분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바다 쪽에 이제 이런 안전 요원들이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바다 같은 곳에서 안전 요원들이 지시하거나 또 이 시간대에 왜 한참 놀 시기에 왜 갑자기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지? 이랬을 때 난 그래도 들어가서 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물놀이를 하다가 이한류에 휩쓸리는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휩쓸린 것을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시면 본인이 체력 소모도 되고 사실상 이 부분이 잘 수영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한류에 휩쓸렸을 때는 오히려 침착하게 어느 정도 떠내려간 이후에 이제 이 파도에 이 유속이 약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좀 수영을 할 수 있다면 바다 해안가 쪽으로 한 45도 정도로 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수영에 자신이 없다면 뭐 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고 구조를 기다리시면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무리하게 본인이 힘을 쓰고 뭔가 헤쳐나오려고 하시다가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또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돼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게 아까 이제 그 소방관님이 계곡의 급류도 얘기하셨고 이제 교수님께서 바닷가에서는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이 안전수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보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잘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소방관님 현장에서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 수칙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아주 많이 있고요. 또 안전 수칙을 알고 있어도 저희가 이제 당황하기 때문에 그 당황하는 순간에는 안전 수칙을 별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황하지 않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수칙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놀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구명조끼를 입는 거거든요. 네,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나는 깝깝하니까 구명조끼를 입기 싫다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구명조끼는 정말 가장 중요한 안전 그 장비고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한번 사고 예를 들면은 구명조끼를 입었고 이제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깊은 풀에서 놀았는데 이제 놀다가 아이를 찾아서 보니까 아이는 안 보이고 구명조끼만 있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구명조끼 안으로 아이가 이제 그 구명조끼를 정확하게 착용하지 않아서 아이의 얼굴이 구명조끼 안으로 들어가서 물에 잠겨 있는 거죠. 이제. 다행히 현장 안전요원이 긴급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사고가 크게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인명사고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명조끼는 꼭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 입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이 꼭 구명조끼를 직접 입혀줘야 되고요. 잘 착용시켜주고
또 아이들이 어디서 노는지 어른들의 시야 안에 꼭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물놀이 안전, 특히 이제 물에 빠지는 사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영유아의 이런 물놀이 사고, 안전 사고는 사실 100% 부모님 책임입니다. 보호자들 그렇죠. 책임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놀이를 위한 여러 가지 보조기구들 이런 것들만 잘 채워놓으시고 또 수심이 얕으면 아 이게 충분히 애들끼리 놀아도 안전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얕은 물에서도 충분히 물에 빠짐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착용하는 이런 기구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착용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제대로 풀리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 또 하나는 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구명조끼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요. 구명조끼를 잘 착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 착용을 할 때 본인의 아이나 본인한테 충분히 적응성이 있는 한마디로 이제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체중이라든지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사실은 잘 본인이 물에 뜰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성능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놀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레포츠 같은 경우에 단체로 뭐 배를 타거나 이런 경우에 그냥 거기 비치되어 있는 것들 중에 그냥 걸치고 이렇게 타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본인 체중에 맞는 충분한 부력이 있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어린이들의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허리벨트 쪽에 이제 조여주는 것 이외에도 가랑이 사이로 안전끈으로 매서 사실 아이가 헐렁하게 매더라도 빠져나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이런 다리끈이 있는 제품을 꼭 쓰셔야 되고요. 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넛 모형처럼 생겨서 아이들이 그 안에 몸을 끼고 타는데요. 거기에 밑으로 쏙 빠지지 않게끔 가랑이 사이로 이제 받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팔을 놓치다 하더라도 물속으로 그대로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좀 이중 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제품을 선택하실 때도 아이 입장에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구명조끼는 어디 가나 꼭 입으라고 하고 저 뉴스나 또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소방관님께서 이제 물놀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안전 수칙 뭐 이런 것들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다들 알고 계신 사항들인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잘 못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청에서 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0대 안전수칙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수영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두 번째, 물에 들어갈 때에는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에 적신 후에 물에 들어간다. 세 번째, 수영 도중에 몸에 소름이 돋거나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밖에 나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한다. 네 번째,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을 주의한다. 다섯 번째는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하게 구조 시도를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익수자를 발견하면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9 신고를 먼저 하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일곱 번째,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주위의 물건들, 튜브나 장대 등을 이용해서 도움을 준다. 저희 구조대원들도 익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물에 무조건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나 뭐 튜브나 아니면 긴 막대를 이용해서 저희들도 먼저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구조를 하고요. 저희가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고 주변의 물건에 도움 없이 자기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그 사람을 구조해서 나온다는 생각은 일단 처음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빈속이거나 아니면 밥을 너무 많이 먹은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신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너무 장시간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10가지인데요. 이거 들어보시면은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당황했을 때 저희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고 물놀이 하기 전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그런 수칙이니까 꼭 신경 써서 숙지하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신 회장님, 네. 그러니까 들으면 이렇게 들으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거 다 기억 날 것 같은데 네. 막상 물놀이 가면 네. 물놀이가 너무 재밌어도 있고 물 보면 일단 뛰어들고 싶어서 그렇고 또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막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도 평소에 이렇게 잘 숙지 안 해놓으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이 네. 반복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초등학교 가보면은 이제 생존 그 수영이라고 해서 이제 수영을 가르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제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이런 그 생존 수영 이런 부분 정말 재미있게 잘 배워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막상 우리 이주 여성들 엄마들이 이제 좀 문제는 문제죠. 아, 잘 모르시니까. 네, 이제 문제는 아까 그 이나 씨 말씀하신 대로 물과 익숙한 여성들이에요. 이 동남아 쪽의 여성들이 메콩강이라든가 이런 그 주변에 살다 온 여성들이다 보니까 그 나라 현지에 가보면 우리나라 그 종이배처럼 생긴 그 조그만 쪽배들 있거든요. 네. 그런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이게 일상이 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장마, 뭐 호우주의보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물놀이 예방을 위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것 그 안내를 하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조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점이 있어요. 아, 그 나라에서는 워낙 그냥 물과 함께 지내니까. 네, 친하다 보니까. 오. 그런데 이제 더욱이 또 그 가정통신문을 보내더라도 이 내용 숙지를 못해요. 아. 통신문 자체가 우리 이제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아이들은 읽을 수 있는데 엄마들은 못 읽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그 통번역사들이 전국에 다 있어요. 218개 센터에.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되거든요. 이것을 좀 그 엄마들 모국어로 번역을 해서 좀 통신문을 보내준다면 우리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도 좀 이런 부분을 아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위험 요소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구나 한 번쯤은 이게 읽어라도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나 씨야 한국어 워낙 잘하셔서 걱정이 네. 좀 덜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은 이런 비슷한 고충들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그 가정통신문이죠. 네. 그거 보면 겁이 나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도 아, 왜냐하면 제가 안 쓰는 언어가 나오기도 네, 그렇죠. 하고 어렵죠. 아 이게 뭐지? 저거 뭐지? 저도 이렇게 겁 나는데 이렇게 한국어 못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보자마자 제 생각에는 아예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그림도 좋지만 네. 재밌게 예, 그리고 또 쉬운 재밌게. 언어로 그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쉬운 언어로. 약간 네. 그런 만화책처럼 위험한 내용을 네. 만화책처럼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게 재밌고 네. 그다음에 쉬운 언어로 네. 한국어로 돼 있는데도 쉬운 언어로 왜냐하면 가정신문이 네. 한국 사람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언어 네, 자체가 네. 제가 안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내놓으시네요. 아마 이제 양절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법 조문 같은 경우에 이게 네. 사실 문어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한국 분들도 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가정통신문도 일단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들은 갖다도 글로 표현하면 사실 이게 상당히 읽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다른 이런 것보다 것들을 근데 쉽게 안전에 관한 거는 쉽게 좀 전달을 예, 해줘야 쉽고 될것 또 같아요. 간결하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이 대화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보가 제공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도 다 그렇지만 특히 안전과 관련된 안내는 다문화 가정에 더욱 관심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소방관님 그래서인지 우리 이제 119에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숫자도 다문화 가정에서 이렇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조금 낮다면서요? 예, 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요즘 좀 확인을 해본 거고요. 예. 이제 저희 그 서울 같은 경우에 119 종합 상황실이 있는데 국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에 비해서 외국인 신고 건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적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 그 상황실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대비해서 이제 다양한 신고 접수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다문화 가정이 저희 나라에 이미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신고 건수는 좀 상당히 적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생존 수영이란 교육을 요즘은 초등학생들 상대로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도 뭐 외국인 우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뭐 수영을 잘할 수 있겠지만 중요하게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생존 수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에 떠 있게 해주는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존 수영하는 현장을 교육하는 현장을 직접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저학년들 수영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딱 입히고 5m 풀에 그냥 전부 다 빠뜨립니다. 애들을. 그냥 빠뜨리면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처음엔 되게 무서워해도 힘이 빠지면 저절로 떠요. 네.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으면은 힘이 빠지면 가라앉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힘이 빠지면은 물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안전요원들이 주변에 다 보고 있지만 그렇게 해주는 게 생존 수영이에요. 물에 떠 있게 해주는 수영인데 다문화 가정의 우리 자녀들도 요즘은 저희 초등학교 프로그램 그런 게 되게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교육을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잘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119 신고에 대해서도 조금 더 119 신고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적게 하시고 일단은 위험한 상황이 오시면은 일단 119 신고를 먼저 하시는 거를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개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특히 물놀이처럼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주로 짚어봤고요. 이게 천재지변도 참 많은 게 여름이에요. 네, 요즘 특히 이게 태풍 네.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 태풍 자그마키도 하나 지나가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지나간 태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형 태풍이었고 사실은 우리나라를 관통하지 않고 살짝 남쪽 부분을 스쳐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 수년간, 최근 5, 6년 사이에는 대형 태풍이 사실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그렇네요. 보니까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태풍의 피해에 관련된 부분이나 위험성에 관련된 부분을 약간 간과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태풍이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관통하는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 다른 재난에 비해서 훨씬 큰 피해, 또 인명 피해라는 재산 피해가 비교 불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요. 항상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태풍은 또 이게 장마철이랑 겹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8월이라든지 9월 이런 경우에도 간만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8월, 9월 때 이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 기억을 되돌아보면 말씀하신 장마랑 겹치면서 비가 많이 와서 침수 피해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태풍도 달라진 것 같은 게 비 피해보다 바람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태풍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 이름으로만 봐도 강한 바람이라서 그렇죠, 태풍인데, 원래는, 예.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바람도 물론 강했지만 비가 워낙 많이 오면서 사실 침수 피해라든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해서 그 피해가 줄을 이뤘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국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피해를 입혔던 2012년에 발생했던 이제 볼라벤 이 태풍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바람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막 실제로 경험을 하시고 뭐 나무가 쓰러진다거나 뭐 이를테면 간판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바람에 의한 강풍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태풍이 오는 시기에 이를테면 창문에다가 유리창에다 신문지를 붙이거나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것들도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처럼 사실 이제 이런 이전까지 이 침수라든지 강우에 관련된 피해에 대비했다면 이제 강풍에 관련된 피해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소문가님, 이 개인적인 대비와 달리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조금 유형이 달라질 것 같아요, 방법도? 예, 자연재해는 피해가 일단 큰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가 크고요. 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저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단체로 같이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강풍이 워낙 세기 때문에 강풍과 침수 다 주의해서 저기를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첫째는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인가 먼저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서 네. 안전한 곳이면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시면 되는데 위험한 곳이면은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미리 생각해 놓고 또 좀 이렇게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 대비해서 비상물품 같은 경우도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여름철에 이제 태풍 말고도요. 사실은 또 장마철이 지났고 또 태풍이 오기 전 이 사이에 또 국지성 호우라고 하는 또 다른 재난 유형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물폭탄. 막 소위 이제 물폭탄으로 해서 예. 순간적으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비가 왔다가 또 뭐 그치긴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피해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좁은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배수하는 용량을 초과해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집에 있는 우수관 혹은 또 이제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힘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저지대에 주차를 할 때는 항상 그날
날씨 상황이라든지 비가 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차량이 침수가 되는 부분들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건물마다 이제 지하로 유입된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램프 같은 경우를 통해서 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건물이 침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침수가 되는 경우에 건물 지하에 대부분 그 건물에 발전기실이라든지 기계실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 보면 잠기게 되면 사실 건물의 기능들이 이제 마비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또 차수판이라든지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침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방관님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이게 내 집이 물에 잠긴 침수 피해를 입게 되면 마음들이 급해서 일단 막 들어가서 찾기부터 하고 어떻게든 뭐 좀 막아야 되나 이런 걸 좀 신경을 쓰게 마련인데 그 전에 안전을 위해서 혹시 집이 침수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침수가 되면은 침수된 이유가 상당히 또 중요한데 침수된 집에서는 물이 차 있는 관계로 가스나 전기에 의한 2차 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집이 물에 잠기면은 일단 빨리 들어가서 어떻게든 복구를 빨리 하고 싶겠지만 꼭 저기 출입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들의 안전 진단을 먼저 좀 받고 전기나 가스를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출입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면 딱 떠오르는 게 더위인데 이 더위도 그냥 더워서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폭염이라고 이것도 이제 거의 재해 수준이다. 이래서 아예 자연재해로 분류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예,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더우면 참는다 말씀하신 대로 좀 참고 어떻게 좀 피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휴가를 피서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많은 물놀이 사고들이 발생하는 이유도 한마디로 덥기 때문에 물을 찾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사실 뭐 이런 물놀이 사고의 2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덥다는 이유만으로도 상당히 큰 피해를 이제 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기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10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1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한 자연재해가 뭐냐라고 하면 태풍도 아니고 홍수도 아니고 이 폭염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폭염의 피해가 그만큼 크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4년도에 이 폭염이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큰 어떤 폭염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당시에 온열 질환, 한마디로 열사병이나 직접적인 어떤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거의 100여 명에 이르고요. 또 같은 기간 내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사망자가 늘어난 이런 부분들, 초과 사망자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더운 것 때문에 사망자가 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인구가 사망자 수가 한 3,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더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것도 실제로도 최근에 국내 상황들을 보면 최근 한 2, 3년 동안에 폭염 이런 것도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날짜가 굉장히 길어지고 폭염이 진행되는 날짜 일수가 길어지면서 사망자 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매년 2014년에는 한 명밖에 온열 질환 사망자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11명, 2016년에는 17명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는 더위를 피하고 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만 그만큼 이제 기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 그냥 덥다라고 넘기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건데 소방관님 그럼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예, 폭염도 자연재해에 준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는 큰 그런 재해이기 때문에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염을 미리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전에 그 어떤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뜨거운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부득이 외출을 하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창이 넓은 모자하고 물병을 꼭 들고 다니시고 너무 덥거나 그러시면은 이 주변에 무더위 쉼터나 그런 데서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래도 뭐 두통이 온다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이러면은 휴식을 일단 취해 보시고 물을 좀 가볍게 드셔 보시고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은 119 신고를 즉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온열 질환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열사병 이런 네. 건데요. 이제 말씀하신 증상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구토라든지 또 무기력증 또 근데 신기한 이 증상 중에 하나는 몸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실제로 땀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이 나면서 땀이 나야지 열을 네. 식혀줄 수가 있는데 너무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체온 조절 기능이 이제 상실이 돼서 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데 땀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열사병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은 이분이 어쨌든 열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원한 곳 혹은 또 에어컨이라든지 또 바람을 또 시원한 바람을 직접 세게 해서 체온을 낮춰주는 것들 또 얼음주머니라든지 물수건 같은 것들을 열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들이 이제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끼워주시면서 일단 체온을 낮추시되 이 열사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응급처치로만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시면서 바로 119에 신고하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의식을 잃거나 더 큰 이제 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네.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지금 얘기하신 폭염도 그렇고 아니면 그 전에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지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꼭 중요한 게 그걸 최소한 알면 어느 정도 이제 알려주신 교수님이나 소방관님이 알려주신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런 걸 알기 위한 긴급 재난 문자 좀 많이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며칠 전에도 폭염 예방 조심하라는 재난 문자도 받고 그러는데 다문화 가정들은 어때요? 이것들 잘 네. 받고 있나요, 시 회장님? 받기는 받는데요. 예. 그 내용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주민들 그러니까 뭐 결혼 이주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출입국 관리소 통계만 보더라도 250만이 훌쩍 넘는 지금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인프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재난 문자를 보낼 때 그들의 자국어로 영어는 지금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 예. 같아요. 이렇게 좀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지금 한 그 통신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뭐 거기도 보면은 이미 8개국 언어가 그 바로 번역해서 문자로 전송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우리 이주민들이 좀 그런 재난 대책 또는 그 안전 이런 거 문자를 받을 때 바로 이해하고 아 이거 주의하라는 의미구나라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그 그러게요. 공영방송들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우리 재난 방송할 때 다 이렇게 자막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 적어도 그냥 이렇게 줄줄이 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주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문화 TV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그 정보가 제공되는 방송이다라는 그런 신뢰가 나름 있어요. 이나 씨가 이런 부분은 더 잘 느끼실 거예요. 저는 재난 문자 싫어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자주 와요. 네. 재난 아닌데도 오는 거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처음에 이게 되게 시끄럽게 울리잖아요. 네. 근데 엄마 아빠 와 계셨을 때는 영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안 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울리면 뭐야 이나 뭐야 그래서 옆 동네에서 뭐뭐뭐 가능성이 있다. 그래? 우리 동네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재난 문자는 옆 동네까지 다 오는 게 맞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외국인 핸드폰 살 때 외국인 등록이 되거든요. 네. 외국인한테 네. 진짜 불필요한 정보까지는 보낼 필요 있나 그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엄마 아빠 여기 계셨을 때는 이제 처음에 이나 무슨 일이야 나중에 올리면 신경도 아예 신경도 안 쓰시는. 옆 동네인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골라서 보내시면 좋겠어요. 외국인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섬세하고 이제 좀 더 선별된 네.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들을 좀 잘 알려주는 시스템이 더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교수님도 있고 전문가 소방관님도 계시고 이렇게 더 전문적이고 또 특히 꼭 기억해야 될 정보들이 참 많이 나왔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를 더 나눠주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얘기들 중심으로 아니면 혹시
뭐 이것만은 꼭 더 덧붙였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들 한 말씀씩 들어보는 거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나 씨, 오늘 네. 이 두 분 말씀 듣고 많이 배우셨어요? 어때요? 네, 저는 사실은 저도 기계 쪽 팔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다. 그거 이제 10년 넘게 되는데도 이런 부분 몰랐구나. 저런 부분 신경 안 썼구나. 굉장히 열심히 들었고요. 바람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거 규칙이다, 귀찮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생활처럼 예. 버릇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나도 모르게 이거 지키면서 충분히 여름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신 회장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저도 안전불감증에 사실은 좀 젖어 있는 것 같았는데 좋았고요. 이렇게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또 우리 그 이주민들 특히 그 이제 동남아가 친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갈 때는 이제 그 예방 접종도 미리 하고 가면 좋겠어요. 뭐 말라리아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도 아주 쉽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선진국이에요. 그럼요. 네네. 사전에 맞으면 항체도 생겨서 다녀오는 길도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용주 교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또 굉장히 전문적이고 꼭 필요한 정보들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이거 더 말씀해 주시겠다 싶은 거 예, 있으시면 뭐 끝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여름철의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오늘 다 얘기해봤지만 몰랐던 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위험들이니까 수칙만 잘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만 잘 안다면 발생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오히려 덥다 보니까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기 사용할 때도 항상 주의하시고 또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또 화재라든지 기본적인 재난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항상 조심하시면서 생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국태 소방관님 현장에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신데 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방송에까지 나와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는데 예.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 당부 한번 더 주시죠. 예. 안전은 이미 뭐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화두가 되어 있는 얘기고요. 제가 오늘 다문화 가정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왔는데 안전은 첫째로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 주변에서 좀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 많이 좀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인터넷이 워낙 좋아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주제들을 찾아보려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홍보도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도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각종 재난 예방에 대응을 하기 위한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고요. 뭐 자연재해, 사회재난 다 나눠가지고 한 4개 재난에서 51개 정도로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어서 그 행동 요령을 갖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저희 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언어로 되어 있지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9 신고. 그래서 위험할 땐 무조건 119 이거를 좀 우리 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학부모님들 우리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도 아이와 함께 보시면서 같이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속사정에서 준비한 여름철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간 많은 도움 되셨는지요? 높은 안전의식과 적절한 대비책으로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